자, 심상정이가 지금 국회 연설 자료에서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서 한국이 미국 패권을 위해 돈 대주고 몸 대주는 속국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정치권은 성 문제와 동맹에 대한 정의당의 왜곡된 인식이 반영된 발언이다 이렇게 시끄러워졌는데요. 자, 이거는 20일 날 보도 자료를 통해 SMA라고 지금 방위비 분담 협상이 있지요. 이 체결을 위해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내용은 오만무도 그 자체다 이야기를 하며 지금 미국의 안보 비용까지 한국이 지불하라고 미국 전쟁을 위해 한국이 군사력까지 제공하란다. 그러면서 그 자료 내용에는 돈 대주고 몸 대주는 속국이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요. 근데 실제 발언할 때는 이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포한 자료에 이 말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정당의 대표로서 국회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정의당은 과거에 통진당의 종북성, 또 친북성, 반미 이런 문제 때문에 두 번이나 결별해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좌파지만은 적어도 종북, 친북, 반미, 반일 이런 부분에는 조금은 주사파들이 가진 거와는 다르다는데 욕을 내와서는 정의당이 거의 문재인의 둘러리 역할을 수행하는 위성 정당으로 전락하며 친북, 반미 발언이 예사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자기는 표현이 부적절했다 사과한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평소에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보면 이런 말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정의당은 누구보다도 성평등이나 여성의 권리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앞장서서 주장해 오고는 이 몸 대주고 돈 대주는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미군의 존재를요. 그러면 미국이 주둔한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도 전부 미국에 몸 대주고 돈 대주고 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뭐 자유무역이니 뭐 신자유주의니 세계화 속에서 이런 이득을 엄청 보고 있지요. 자, 그런 이득을 보고 있으려면 한국이 수출하고 수입하는 물건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자, 해외 파병을 나가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다 했지만 이제 너네도 와서 해라라고 말할 수 있고 한국은 이걸 안 해주면 프리라이더로 중동에서 기름, 가스 대부분을 가져오면서 우리 원유의 80%가 이걸 통과한다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남의 나라에 기대서 그냥 덕을 본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한국이 6.25 때 보면요. 53년 휴전 무렵에야 제대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지. 50년, 51년, 52년까지 한국군은 붙었다 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제대로 싸움을 못하니까 미군 부대에 좀 하도 많이 전사자가 발생하니까 한국군을 붙여주면 미군의 지휘관들이 귀찮아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자, 우리가 싸워서 한국을 지킨 게 아니라 전쟁 말기가 될 때까지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미군이 다 싸웠다는 거예요. 유엔군하고요. 그래서 6.25 때도 16개국이 나라 젊은 청년이 한국에 왔고 미국에서 178만 명이나 한국에 왔고 그 중에서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포로도 8천 명인가가 됐죠. 미국과의 이런 과거를 갖다가 우리가 말하지 않고요. 돈 대주고 몸 대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월남전 때 용병으로 가니 어쩌니 하는데 월남전에 갔기 때문에 미군이 한국에서 빠지지 않고 쭉 있은 거죠. 60년대, 70년대. 만약에 우리가 월남전에 안 갔으면 한국에 있는 미군이 상당수 빠져나가고 그래서 북한이 68년쯤에 대대적으로 남측에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한국이 매우 위태로웠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군은 월남에 가서 싸워주고 센 미군이 한국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었죠. 자, 월남전 때 한국군만 갔습니까?
호주하고 뉴질랜드도 월남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IPTV 같은 데서 이렇게 한 영화 뭡니까? 데인저 클로즈입니까? 롱탄 대전투 같은 경우에도 당시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이 베트남에 갔다가 베트남 베트콩들하고 싸우는 내용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입장들을 그걸 또 협상을 하고 있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상정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들이 종북 친북을 문제로 통진당과 비판하면서 헤어져 놓고 이제는 자기들이 스스로 이 친북 반미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금 의문이 듭니다. 자, 문재인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 호남이죠. 호남에서도 핵심이 광주입니다. 근데 그 광주에서 문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고 현 정부에 대해 무조건 지지하는 호남인의 자성을 촉구하는 모임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호남 한복판에서 이런 모임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죠.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27일 오후 2시에 광주 시민 출향 인사 300명이 참가해서 대한민국 발전 호남인 광주 선언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주체는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한다는데요. 자, 여기에는 신광조 전 광주광역시 국장, 최영대 국정원 광주시 지부장, 조기양 전 MBC 스포츠 대표이사 등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데, 자, 그래서 탈원전 등 이 부분에 대응한 문 정권의 행태를 보면 이것이 너무나 비과학적이라서 사실과 과학에 입각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 때문에 처음에 시작했는데 정부가 하도 잦은 실수를 많이 해서 이번에 광주 선언을 통해 좀 짚어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번영을 위해 문재인을 지지했지만 문이 우리 바람을 실현시켜주지 못했고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기회가 평등하지도 과정이 공정하지도 결과가 정의롭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며 현 정부가 잘못한 걸로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국민의 이념 사상 대립이 강화되고 무분별한 시장 통제가 있었고 방만한 정부 운영, 기업에 대한 간섭 규제 강화, 청와대 권력형 비리, 포퓰리즘 복지 정책이 있었는데 특히 지금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산업인데 문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무책임했다. 그래서 호남인들이 문재인한테 무조건 지지를 보내서 이렇게 오만하도록 만든 책임도 있다. 무조건 지지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이 정세균을 총리로 임명하며 현직 총리 또 이낙연은 당으로 돌아가서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라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전현직 총리 두 사람을 호남 출신을 지금 대선 경쟁에 시동을 거는 일종의 페이스메이커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일보 농설위원이 정세균이를 지난 9월 초에 종로에서 만나 지역구죠. 차를 한잔 했는데 임종석이 평창으로 이사하면서 종로 출마한다 할 때라는 겁니다. 국회의장도 했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됐으니 자리 비켜달라 이야기였죠. 그때 정세균이가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시끄러웠어요. 자, 조국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정세균이한테 물으니까 말을 아끼더만은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막판에 답을 듣고 싶은 이야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내년 총선에 나가실 거냐 이래 물으니 크게 망설이지도 않고 내가 할 일이 좀 더 있어
하고 종로 내놓을 생각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할 일이라는 것은 선거 총선 한 번 더 나가는 게 아니라 대권의 꿈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들을 때는 가능할까 했는데 이런 식으로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낙연이가 지지율 1위를 지금 한참 가고 있을 때 지금 김부겸은 내년 대구에서 당선돼야 뭐 대선 후보라도 되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데 상황이 녹록하지도 않고, 그리고 박원순도 뭘 해도 잘 안 뜨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대선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지금 목을 걸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권의 대선 구도가 이제 이낙연이 앞서가고 이제 정세균이 뒤쫓아가는 전현직 총리들끼리의 경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세균이는 전북 진안이고, 그리고 이낙연은 전남 영광이라서 전남북으로 갈라지지만은 둘 다 호남이고, 둘 다 이제 관운도 타고났고, 또 둘 다 성격이 좀 중도적이다, 너무 과격하진 않다 이러지만, 이낙연이가 이제 총리직을 내려놓고 당의 선대위원장으로 가면 과연 지지율 1위가 나오겠느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세균이가 또 이낙연이처럼 저렇게 총리를 해서 문재인 밑에 총리에 먹으려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소신 있는 총리가 되겠어요? 금방 쫓겨나죠. 또 이낙연이처럼 할 거예요. 가끔 술이나 마셔주고 비위 맞추고 의전 총리나 하겠죠. 그러면 저런 정세균이가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겁니까? 자, 정세균이가 저평가 되었다, 뭐 능력이 좀 있다, 경제도 좀 안다 이러지만은, 근데 그가 대중성이나 카리스마가 있느냐? 없지요. 여권 내 구도 속에서 적절하게 그냥 원만히 자기 관리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 뭔가를 허무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승부를 보기 위해서 윗사람과 맞짱도 뜨고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 보면 둘 싸움이 흥미진진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두 사람이 대선에 가겠느냐고 물어보면 제가 볼 때는 둘 다 못 간다고 보고 있어요. 왜? 대선에 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결정적인 캐릭터를 두 사람이 총리를 함으로써 놓친 거예요. 자, 역대 대통령이 된 사람 중에 총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 총리한 사람 중에 그래도 제일 똑똑하다고 제일 셌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회창인데, 그 사람 총리하고 그렇게 대통령 할래도 안 됐어요. 문민정권 들어와서 한번 봅시다. YS가 총리를 했습니까? JP가 한국의 총리 중에는 거의 대선 대통령급 총리인데 JP도 안 됐어요. 그러나 DJ가 총리를 했습니까? 노무현이 총리를 했습니까? 박근혜 총리를 했습니까? 이명박이 했습니까? 문재인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총리는 총리 그릇으로 그냥 총리하는 사람은 끝나는 것이지, 총리가 대권 가는 것은 그건 언감생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문재인 같은 사람 밑에서 총리해갖고 한번 달라붙어서 사표 던지지도 못한, 과거에 이해창이는 총리하고도 대선 후보를 3번이나 놓을 수 있었던 거는 그건 이유가 있죠. 왜? YS하고 총리를 하면서 당시 뭐 UR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부딪혀서 총리를 거의 던지다시피 잘리다시피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창이는 국민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자기의 컬러가 있는 사람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냥 우유부단 해가지고 눈치나 보고 좋은 게 좋고 적당히 이미지 관리나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선례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문재인은 매우 독특한 예고요. 나머지 일반적으로는 한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 중에 강한 카리스마와 자기 주장 그리고 실천적인 삶 이런 게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더더욱이 여야 대결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저런 스타일이 되겠느냐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이 호남 총리와 호남 선대위원장이라는 것은 일정한 위기를 넘길 때 총선에 이길 때까지 쓰는 페이스메이커고 결국 문재인이 생각하고 있는 대선 카드는 또 별도로 있다. 조국 이후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